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얘기 준비해놨습니다. 네, 많은 분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중년 여성들의 고민이자 관심이죠. 방금 말씀 주신 갱년기 다이어트 비법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7일 금요일이고요. 건강 얘기할 건데 갱년기 여성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쪄?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살이 찌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네, 갱년기 여성이 왜 유독 살이 찌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또 성공적인 다이어트 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갱년기 다이어트 비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촉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계속 표출되고 있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 26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해임 심경을 밝히면서 하이브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네, 양측은 계속해서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언급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월 27일에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는 이 대표직 해임권은 이사회에 3일 전에 통보를 일방적으로 받았고 납득할 만한 뚜렷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 자신을 해임하려고 했던 임시주총에 대한 가처분 승소 이후에도 하이브로부터 도리어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안이 변호사를 통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가 뉴진스의 일본 내 음반 판매량에 대해서도 이걸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사장이 모회사의 심기를 대놓고 거스른 데에 대한 공개 처형이다.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민희진 전 어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하이브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다면서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받고 나가라는 협상문을 보낸 적이 없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다,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민희진 이사는 이런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났다면서 어서 본업에 복귀하고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업무에 매진해주기 바란다 덧붙였습니다. 대표 해임 당시에 어도어는 그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는다고 밝혔었거든요. 그렇지만 민 전 대표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고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서에도 독소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사인을 거부하면서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입니다. 네,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가 뉴진스인데요. 이 뉴진스라는 그룹은 민희진 전 대표의 이 대표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앞으로 좀 어떻게 더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직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소중한 책값을 훔치는 사기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책값을 훔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예, 최근에 전직을 준비 중인 직장인 A씨, 소방 설계 기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기서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렴한 가격에 좀 필요한 문제집을 구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한 건데요. 상대가 요구한 문제집 비용 중에 일부를 선입금 명목으로 입금을 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연락이 안 되고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수험생 B씨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카페 통해서 중고 소방 설계 기출 문제집과 그 관련 동영상을 10만 원어치 구매를 했는데 돈을 입금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이때 필요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요청했더니
계속 딴소리하고 엉뚱한 대답하면서 아 이거 사기구나 이렇게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책을 구매해서 열심히 공부하려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는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좀 피해자들이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여러 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이 통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뭔가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계좌는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만 국한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 지난번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 발의는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의 문제가 뭐냐면 뭐 10만 원씩 몇만 원씩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런 분들이 대부분 그냥 아유 됐다 하고 포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왜냐면은 뭐 몇 천만 원짜리 사기에 비하면 네. 여기에 매달려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에너지도 힘들고 또 피해자들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다 말지 하니까 이런 사기꾼들은 또 기세등등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5만 원씩 10명 50만 원, 100명이면 500만 원, 1000명 5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개인으로서는 그냥 한 5만 원, 아우 됐어. 이러고 털어버리거든요. 야, 이거 책값 가지고도 이렇게 사기를 치네. 이거 잡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에 열린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딥페이크와 관련한 부적절한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던지면서 누리꾼들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질문을 던졌길래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요? 이 질문이요.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질문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여자들이 이렇게 딥페이크 성착취에 대해서 처벌하라고 죽어라 외치고 있는데 미인대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답을 하게끔 만드냐. 이런 질문이 미스코리아의 자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 또 딥페이크 범죄인데 어떻게 이런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느냐 등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 중에는 국내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거기에 미스코리아도 또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네네.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스코리아 뽑는 그 대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주최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세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지만 현재 딥페이크가 불법 영상물로 악용되는 현실을 감안을 하면 질문에 훨씬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방금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질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 최근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이 있다고요? 네, 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그룹 어반자카파 조연아 씨의 노래 줄게에 맞춰서 춤추는 패러디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진짜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추고 있진 않겠죠. 저 딥페이크 영상인데 가수 조연아 씨가 착용했던 무대 의상 입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김여정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북한 군인들이 함께 또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영상 1분 30여 초 분량이고요. 한 유튜버가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물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을 향해서 오물풍선 계속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걸 풍자를 해서 노래 가사도 참 적절하게 깨알같이 쓴 게 줄게 오물 다 줄게 내 남은 쓰레기 남녀께 오물 다 드릴게요. 이게 원래 원곡 가사가 뭐 아낌없이 다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웃음을 자아내고는 있는데 지금 이 영상 오늘 오전 기준으로 조회수 73만 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저희도 희죽 웃음이 나오는데 이게 네. 참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인가 네. 싶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영국의 유명 여행 문화 정보 잡지인 타임아웃이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38곳을 선정해서 공개했는데요. 이 중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오,
아니 요즘 뭐 성수동이 소위 말해 핫하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요. 영국도 주목한 대한민국의 성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이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뽑힌 건데 네. 어떤 매력으로 영국을 사로잡게 됐고 또 세계에서 네. 가장 멋진 동네 4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을까요?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 타임아웃은 2018년부터 매년 심사를 거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성수동에 대해서는 한때 가죽, 인쇄, 재화 산업의 중심지였다가 서울의 가장 창조적인 동네 중에 하나로 변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성수동이 패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서울의 브루클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서울의 브루클린으로 불리는 이곳은 붉은 벽돌로 된 창고와 오래된 공장, 선적 컨테이너로 가득하고 이제는 최신 유행 카페와 부티크, 갤러리들이 자리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 성수동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추천 코스도 소개를 했는데요.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 뒤에 성수동에 있는 수많은 빈티지 중고 상점과 부티크 둘러보고 수제 맥주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둘러봐라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저 그렇게 매일 서울에 있으면서도 안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진짜 가보고 싶어지네요. 네.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가 성수동. 아, 멋진데요.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기사를 지금 소개해 주시는데 딱 언뜻 든 생각이 저희가 메모를 이렇게 했는데 네. 야, 땅값 더 오르겠다. 권리금 더 오르겠다. 저도 그 생각이. 임대료 더 오르겠다. 젠트리피케이션 있으면 안 될 텐데 네.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려면 질병과 노화에 대한 과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이 코너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 쏙쏙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 바로 시작합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진원입니다. 아유, 이게 훈훈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 건강 이상이 생겼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거나 증상이 사라지면 금방 안심하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이 증상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이 정확하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지럼증이란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데 자신이나 주위가 움직인다라고 느끼는 모든 증상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현훈이라고도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4년 73만여 명에서 2023년 101만여 명으로 10년 만에 무려 38%나 늘어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겪고 있습니다. 아, 이게 증상이라는 게 객관식처럼 딱딱 찍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니까 무척 고통스럽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방치하기가 쉽고 증상은 더욱 악화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기억력 저하, 불면증, 만성 피로, 우울 등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유발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이 어지럼증이라는 게 이 스트레스나 빈혈 때문에 생긴다 그러던데 그거 맞나요? 땡!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귀와 관련된 증상이 가장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이석증이 있습니다. 이석증은 뇌에 있는 평형기관 중 주머니처럼 생긴 낭영낭에 붙어있던 이석이 떨어져 반고리관으로 들어가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자세를 바꿀 때 회전성의 어지러움이 발생하고 구역감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동반하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금방 증상이 가라앉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가만히 잘 있던 이석이 왜 그 떨어져 나가는 걸까요?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진 이석은 시간이 지나면서 작고 약해지게 되는데 고령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더 많이 생기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머리 쪽에 외상을 입었거나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할 때도 이석이 좀 더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전정신경염도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요. 사람의 귀 깊은 곳의 안쪽에는 몸의 자세를 느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돕는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그 평형기관, 전정과 방구리관으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는 그 신경이 바로 전정신경인데, 전정신경염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허혈 등으로 전정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유발되게 됩니다. 이건 또 증상이 또 다를 것 같아요. 전정신경염은 어떤 어지러움을 유발하나요? 전정신경 환자는 주로 빙빙 돈다고도 느끼지만 물체가 흔들리는 듯한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어지럼증은 바로 멈추진 않고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석증과 전정신경염 외에도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증 등 수많은 원인 질환에 의해 어지럼증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원인 질환이 많은 거면은 담당하는 과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부터 신경과, 내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등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럼증을 진료하는 과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빈도 순으로 가장 흔한 것은 귀 속 전정기관 문제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먼저 이비인후과를 찾으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비인후과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비디오 안진 검사, 비디오 두부 충동 검사 등이 보급되어서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어지럼증이 난청화와 동반된 경우도 많아서 청력 검사도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석증이 원인 질환인 어지럼증인 경우에는 대부분 물리치료와 적절한 약물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석증은 종류와 방향에 따라서 물리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귀와 관련된 어지럼증은 대부분 전조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특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어지럼증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제대로 알려주신 김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외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이번 주제 뭘까요?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 질환은 사람 몸에 있는 한 쌍의 유방 외에 기형적으로 더 달린 유방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질환인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런 질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정답이자 이번 주제는 내 몸의 또 다른 가슴, 부유방입니다. 부유방이면 여기 이렇게 접혀있는데 여기 툭 튀어나온 고로 살 아닙니까? 땡! 대부분 그렇게 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유방은 영어로 액세서리 브레스트라고 하는데 이 뜻이 원래 유방 외에 액세서리처럼 유방이 하나 더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주로 겨드랑이에 나타나는 양성 유방 질환입니다. 모양은 약간 불룩한 정도에서 점이나 피부 돌기처럼 보이는 젖꼭지가 잔존하는 경우, 그리고 실제 유방처럼 큰 덩어리가 잔존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편이고요. 대부분 양측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양측성이요? 수평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보이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왼쪽에도 부유방이 같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크기는 양쪽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유방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 외에 다른 증상이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유방은 정상적인 유방 조직과 동일하며 월경 주기나 임신 여부, 수유기간 등에 따라서 유방과 같이 부풀어 오르거나 딱딱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즙이 분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유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겨드랑이에서 사타구니까지 양쪽에 유방 능선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슴 부위를 제외하고 퇴화해야 되는 유방 능선이 배아 발생 과정에서 퇴화하지 않고 남을 경우에 부유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둬도 괜찮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크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거나 치료법을 몰라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유방과 마찬가지로 부유방 유선 조직에서도 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덜어는 부유방을 방치했다가 그게 컴플렉스가 돼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게 만들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에 붙은 살인지 부유방인지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주로 증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겨드랑이 땀이 많이 나고요. 특히 생리 주기에 따라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세 번째로 이제 겨드랑이 부분에 비슷한 체형의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난히 튀어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부유방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겨드랑이 부분을 손으로 만졌을 때 단단한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겨드랑이 주변으로 유두랑 비슷한 모양의 병변이 있을 때,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임신 출산 후에 겨드랑이 부분이 또 심하게 튀어나왔을 때 부유방이 의심되니까 이제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부유방이 의심될 때는 어떤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겨드랑이나 아니면 특정 부위에 불룩하게 돌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전문의 진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통해서 이제 부유방이랑 겨드랑이 임파선 그리고 종양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계속 집중하면서 듣게 돼요. 치료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부유방은 크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크기가 작으면 겨드랑이 안쪽 주름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죠. 근데 이때 미용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해야지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최소 절개 부유방 수술법으로 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유방일 때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큰 부유방 역시 겨드랑이 주름선을 통해 유선과 지방 제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부유방 대부분은 유선 조직이랑 주변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선 조직으로 이루어진 부유방은 주기적인 통증을 수반하는 반면에 지방으로만 되어 있는 부유방은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방 환자들의 치료 목적은 주기적인 통증 해결이랑 외관상 불룩 튀어나와 있는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유선 조직은 수술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지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거고, 유선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 수술만으로도 부유방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겠네요. 네. 임상에서 환자분 보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부유방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실제 연구에 따르면 외모적인 측면에서 불만족을 호소했던 대상자들이 최소 절개 부유방 수술 후에 불만족이 해소되고 6개월 뒤에 평가 점수에서 5점 만점에 4.7을 매기는 등 전체적인 미적인 향상과 건강해짐을 만족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부유방 환자분들의 경우도 치료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군요. 이 부유방을 예방하려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부유방은 선천성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미 부유방이 있는 경우 너무 커지기 전 피부 탄력이 있을 때 수술하는 것이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최소 임신 전에 수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부유방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제대로 알려주신 이지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 챙겨봐야죠.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해드리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스튜디오를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이죠.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또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반가운 두 분입니다.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사 좀 짰어요. 방금. 그렇게 연습하시더니. 안녕하세요. 완벽했어요. 호흡이 잘 맞았어요. 예. 요즘은 진짜 가을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초저녁에는 왠지 재즈 음악이 땡기고 왠지. 그 레드 와인 향, 진한 커피의 향. 감성 있어. 아우, 내 나이가 그래서 그런가? 가을 타는 거죠. 가을바람이 이렇게 사랑사랑 불게 되면 좀 가을 타는 것 같다. 네. 왠지 맞아요. 좀 외로워지고 괜시리 눈물도 한 방울 터질 것 같고. 가을 타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계절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맞아요. 변화가 있을 때. 근데 우리도 이런데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분들 보면은 그냥 갱년기 자체만으로도 감정이 너를 띈다고 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확 짜증 났다가 막 갑자기 막 울컥 막 눈물 났다가 근데 이분들은 또 가을 되면 더 심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오늘 저희가 다이어트 얘기할 건데 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갱년기 다이어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갱년기를 앓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갱년기인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네. 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인데요. 갱년기 자가 진단법입니다. 자, 1번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난다. 2번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이는 느낌이다. 3번 잠을 설친다. 혹시 이 중에 나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자, 다음 것도 나갑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 신경이 날카롭고 쉽게 화를 낸다. 또 초조하고 불안하다. 예. 몇 개 이겁니다. 해당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벌써 몇 개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저 지금 벌써. 그래요? 젊은이 아닌가? 저 지금 젊은데 기준이 좀 높나? 자, 한번 더 가보자고. 네. 네, 7번부터 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신이 쉽게 피로하다. 네. 소변을 자주 보거나 요실금 증상이 있다. 관절통과 근육통이 있다. 자, 이게 지금 갱년기 주요 증상인데요. 이 중에 몇 개에 해당해야 갱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9가지 항목 중에서요. 네. 3개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네? 하시면 네, 갱년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3개가 나왔거든요.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나이상 뭔가 갱년기랑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이제 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궁금해지네요. 갱년기가 정확히 뭐예요?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갱년기 얘기는 하시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노화를 하게 되면 사실 외적인 부분이 변하는 걸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 있는 장기도 같이 늙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난소의 기능도 떨어지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같이 동반이 되는 신체적인 변화들 또 정서적인 변화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기가 갱년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갱년기를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완경이에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아무래도 완경이 진행이 될수록 이런 증상들을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2020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평균 완경 연령이 49.9세라고 합니다. 고려를 해보면 거의 40대 중반에서 후반부터는 이런 불편감을 느끼신다는 거고요. 45에서 55세 정도에 주로 많이 느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3개가 나온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과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중년기 여성들은 근데 갱년기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요. 저희 집사람만 해도 드라마를 그렇게 길게 봐요. 왜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맞아요. 그 시간에 드라마를 보게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살찐다고 큰 난리예요. 맞아. 근데 갱년기에 이렇게 다이어트가 유독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죠. 생리가 끝나게 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만큼 에스트로겐이 하던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포도당의 이 전달 과정을 굉장히 원만하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역할과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증식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할들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때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비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에스트로겐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갱년기 다이어트가 참 어렵다는 건데 이 밖에 또 다른 이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제 수면 부족인데요. 아까 사모님이 잠이 안 와서 드라마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불면증은 갱년기 여성들이 굉장히 자주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 뭐 안면 홍조, 막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이 갱년기 여성들이 잠을 쉽게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이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우리 몸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게 요게 문제네요. 살은 살대로 쪄, 잠은 잠대로 못 자, 잠 못 자니까 또 살쪄. 이게 온갖 스트레스는 지금 다 받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게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공격받을 때 대항하기 위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항. 공격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거나 반격해야 되죠. 네.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콜티졸이 높아지게 되면 내가 끊임없이 뭘 먹어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계속 집에서 뭔가 먹는 걸로 풀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갱년기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편이에요. 맞네. 아, 미안하네, 진짜. 나도. 네. 그리고 식욕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뭐 이렇게 군것질을 하든지 좀 참으려고 해도 이게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안 돼. 갱년기 때 더 못 참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점점 심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갱년기 때 중년 여성분들이 정말 비만에 노출되기가 쉬워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중년 여성들에게 정말 본격적으로 더 큰 위협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초성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볼까요? 비읍, 비읍, 비읍. 미음 이렇게 있는데. 일단 비읍, 비읍, 비읍 조합이 흔치가 않거든요. 저희 뭐지? 아, 정답! 비빔밥 무! 비빔밥 무래? 아, 식욕이니까. 네. 식욕이니까 비빔밥. 비빔밥 말고는 비읍, 비읍, 비읍 조합이 없어요. 제가 아는 거 없어요. 아니 근데 저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비읍, 미음. 뭐지? 이거 뭘까요? 이렇게 봐서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뭐 한자 성어 어려운 거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면 이상할 것 같고. 미래연 선생님이 좀 알려주세요. 네, 정답은요? 요 정답이요. 복부 비만입니다. 비읍 있죠? 비읍, 거기 또 있네. 복부 비만. 네. 비빔밥 많이 드시면 복부 비만이 비만. 생길 수밖에 없죠. 복부 비만. 사실 복부 비만 나쁘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갱년기 여성분들의 복부 비만은 특히나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까지 같이 늘어나면서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불룩한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복부 비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예요. 지방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네요. 내장 지방, 피하 지방. 이게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먼저 이 피하 지방은 피하 말 그대로 이제 피부 밑에 쌓여 있는 이제 지방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제 복부를 한번 이렇게 딱 잡아보면 네. 잡히는 게 있죠. 이게 많이 잡혀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제 피하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하 지방. 장애 나와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요. 잡힐 게 없네, 지금. 압니다. 네. 예, 반면 이게 내장 지방은 이 배 안쪽, 그러니까 이제 복강 내에 네. 이 장기 주변으로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지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 지방과는 달리 이게 손으로 이제 만질 수가 없죠. 네. 안 만져져요? 예, 물론 피하 지방도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 잘 이렇게 여러 군데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내장 지방이 굉장히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우 저 노랗게 껴있는 거 저게 지금 저 내장 지방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내장 지방이 우리 몸 곳곳에 다 쌓이면 우리 몸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거만 딱 봐도 뭔가 노란 그 네. 내장 지방에 쌓여서 장기들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내장 지방에 이렇게 둘러싸인 장기들이 원만한 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세포에서 유리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화학 물질들이 우리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당뇨병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네, 뿐만 아니라 이런 내장 지방 때문에 복부 비만도 심해지게 되고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 중년 이후에 이런 군데에 생길 수 있는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관절 질환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는 복부에 특히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끼는 내장 지방을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살찌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갱년기 여성이 특히 살이 찌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노화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 갱년기에 살이 좀 찌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와서도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전 너무 억울한 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갑자기 살이 쪄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맞아요.
똑같이 행동하셔서 그래요. 기초대사량은 줄어드는데 전이랑 똑같이 움직이면서 먹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남게 되니까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이 말을 들어봤어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면 살이 더 잘 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초대사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신진대사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먹고 또 숨쉬고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이 필요한 것들은 잘 골라내서 에너지로 만들어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전체 과정이 신진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대사량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갱년기가 되면 특히나 많이 줄어들게 되는 기초대사량도 있고요. 소화대사량이나 또는 우리가 운동하면서 생기는 활동대사량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대사량은요. 일단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숨만 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이고요. 소화대사량은 말 그대로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 마지막으로 활동대사량이 이제 우리가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량이라서 이게 사람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죠.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소모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갱년기가 시작되면 이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예, 기초대사량은 남성, 여성 모두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는데요. 자, 20대와 60대 여성의 이 기초대사량을 비교한 연구를 한번 보면요. 20대에 비해서 60대의 기초대사량이 무려 500칼로리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0칼로리나요? 네, 이 기초대사량 500칼로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제가 밥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밥 한 공기 먹으면 요즘 좀 적게 먹죠. 한 200g 정도 드시게 될 텐데요. 200g에 330kcal 정도 됩니다. 어머. 네, 그러니까 330kcal면 아까 500kcal가 줄어드는 걸로 비교해 보면 한 공기 반 정도 해당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 비해서 60대가 됐을 때 매일 3끼니 정도 밥을 먹는다면 3끼 먹던 밥을 한 끼 반으로 줄여야 되니까 매 끼니마다 반 공기씩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달로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하루에 한 공기 반씩 줄이면 한 달이면 45공기나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싫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선생님. 내가 기초대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모르고 이 정도의 칼로리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로 20대에 먹던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서 60대까지 이어진다면 그만큼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축적되고 과잉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먹지 않았어요. 그냥 먹던 대로만 먹었는데 더 먹었으면 제가 억울하진 않지. 그러니까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서 살이 찐다. 아, 이거 좀 큰일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기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갱년기 여성분들만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남자들도 갱년기를 겪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저쯤 나이가 되면요. 자꾸 배둘레 햄이 돼요. 아. 예전에 맞던 와이셔츠가 요 부위가 여기서 안 찔려서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코디도 요즘에 고생 많이 한다고 그렇게 된다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네. 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 건강하게 리모델링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전에 문진표를 작성해 온 게 있어요. 영상 보기 전에 문진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박소희, 나이 50세, 식습관 빵, 라면과 같은 밀가루 음식을 즐겨 드셨고요. 또 수면 시간도 1시간에서 5시간으로 보니까 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운동도 뭐 거의 안 하셨고 어이구. 가족력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시고요. 갱년기 증상으로 체중 증가 경험이 있고 얼굴 홍조와 또 손발 부종도 있으셨습니다. 이 오늘의 주인공인 소희 씨가요,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식습관에서 밀가루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제 맛있는 음식들 중에 밀가루 포함 안 된 게 없을 정도로 밀가루는 굉장히 주요한 식재료이기는 하죠. 맞아요. 일단은 또 예를 들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일단은 칼국수. 얇게 뜬 수제비. 네. 퐁당퐁당 해가지고 그냥 콩 마신 다음에 그거 먹고 나서 케이크 한번 먹어줘야죠. 야. 그다음에 또
또 야식으로 라면 한번 땡겨줘야죠. 아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밀가루 월드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밀가루 월드에 살면 그 나라의 방식에 맞게 먹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얘기하실 때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건강과 또 체중 감량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밀가루는 멀리하시는 게 좋아요. 네. 우리 밀가루 뽀얗잖아요. 뽀얀 만큼 잘 정제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혈당을 높이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 소희 씨 가족력 보면 당뇨 가족력이 있어요. 그러면 혈당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고 그러면 갑자기 인슐린 분비도 치솟죠.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그만큼 또 빨리 꺼져요. 그러면 그렇게 배부르게 먹어봤자 포만감이 유지되질 못하고 또 다른 음식을 먹게 됩니다. 몸 안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이런 높은 혈당을 지방으로 쌓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흰쌀이나 밀가루처럼 잘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혈당도 높이고 지방 조직도 축적하니까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 조금 더 식단 관리에 신경 써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네. 예, 저는 또 이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 이것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대 의과대학 이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자, 하루에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였던 분들은 7시간씩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 복부 비만 비율이 1.61배 그리고 이 전신 비만 비율이 1.32배 높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이제 수면 부족으로 따른 이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살을 빼려고 하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이 잠을 푹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갱년기의 비만은 나중에 또 고혈압 유발률도 이어질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이 고혈압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운동도 거의 안 하셨다고 하고요. 이런 걸 살펴봤을 때는 과거의 몸 상태가 굉장히 건강치 못했구나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문진표만 봤을 때는 과거에 정말 이렇게 그 생활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렇고 네.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걸 극복하고 아주 그 갱년기 다이어트에 제대로 성공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자, 화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죠. 4개월 전부터 전혀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박소희 씨.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밥상에 올라온 건 쉐이크와 오이가 전부? 왜 이렇게 적게 드시는 거죠? 제가요 사실은 4개월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루에 2끼를 먹는데요. 한 끼는 아침에 선식이나 쉐이크로 간단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이제 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는데 이제 중간중간 배고플 때 오이를 간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일 16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며 12kg을 감량했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살이 뭐 이렇게 날씬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한 50대 초반을 유지했었는데 갱년기가 오고 나서부터 제가 먹으면 먹은 대로 살이 쪘어요. 나이살이 찌면 이거는 좀처럼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좀 체질이 바뀌지 않았나. 불균형한 식습관에 갱년기까지 겹치며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죠. 지금 누워 계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 보니까 더우신 것 같아요. 갱년기 열감 때문에. 그렇죠? 어머 이마에 땀 좀 봐요. 이게 갱년기가 되면 땀이 좀 이렇게 흐르나 봐요. 아, 몸에 열 나고 그러면 저렇게 얼음 찼죠. 얼음을 시원하게 마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갱년기에는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도 이상이 생기기가 쉬워서요.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저렇게 홍조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저러면 진짜 생활이 힘드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얼굴이 빨갛게 지금 열이 올랐거든요. 이 홍조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여줄 게 있다는 소희 씨. 이거 없이는 제가 못 살았었어요. 부종이 생길 때마다 사용했다는 이것. 이거 압박 스타킹인데요. 손발이 너무 부어서 이거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정말 못 살았었죠, 제가. 아, 이 갱년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부종이 있으면은 정말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왜 대체 갱년기 때 이렇게 부종이 있는 거예요? 갱년기에는 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더불어서 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온몸이 붓는 이 전신 많이 부종도 부었을 잘 생기는. 때는 손이 잘 쥐어지지 않고 손발이 되게 불편하고 젓가락질 할 때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이 부으니까 어쨌든 손발이 붓고 몸이 붓기 시작하니까 신발도 안 맞고 걷기도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살이 쉽게 찌고 잘 빠지지도 않는 갱년기. 현재 박소희 씨의 체중은 예전에는 많이 나갈 때 67kg 정도까지 나갔어요. 지금 12kg 빠졌네요. 네.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생긴 소소한 행복 하나가 있답니다. 이건 뭐예요? 예전에 제가 입었던 옷인데 그때 살이 너무 쪄서 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쁘게 맞을 것 같아요. 사놓고 옷장에 걸어두기만 했던 옷이 이제야 빛을 발하는데요. 12kg 체중 감량에 성공한 소희 씨. 덕분에 젊음까지 되찾은 기분이랍니다. 쉽지 않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했지만 방심은 금물인데요. 지금 드시는 건 뭐예요? 갱년기 때는 살 빼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BNR17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가는 다이어트를 위해 장 건강까지 챙기고 있답니다. 그날 오후 반가워. 잘 지냈어? 네. 얘 제 친한 동생이 돼요.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운동을 싫어해 못해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하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SOS 제가 쳤습니다. 체중 유지를 위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도전하기로 한 운동은 네, 오늘 배우실 운동은 발레라는 운동인데요. 발레란 발렛바를 이용해서 발레, 요가, 필라테스에서 파생된 동작들을 다양한 소도구를 이용해서 빠른 비트에 음악 맞춰서 하는 저충격 고강도 운동의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자, 먼저 볼을 아래에 내려놓으시는데 볼 위에 올라서실 거예요. 자, 볼 위에 올라서시면 시간 내려갔다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데 굉장히 근력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는 소희 씨에게는 정말 딱 맞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뿌듯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참기 어려웠으나 그 참는 것을 참았을 때 되게 희열이 느껴지고 재밌고 좋았습니다. 하이파이브! 집으로 돌아온 소희 씨. 처음 도전한 운동에 평소보다 배고픔은 2배. 그녀가 선택한 저녁 메뉴는 바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으로 제격인 오리고기 채소쌈인데요. 아, 운동했을 때 너무 배고프지 않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소희 씨. 저녁 한 끼는 푸짐하게 차려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고 있답니다. 오리고기에는 갱년기 여성에게 필요한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다죠. 이거 내가 요즘 챙겨 먹는 유산균인데도 몸과 마음이 축 처지기 쉬운 갱년기. 인생의 활력을 충전하는 게 중요한데요. 갱년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우울한 감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운동도 하고 동생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앞으로 이렇게 체중 관리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줄게. 우리 같이 운동하자. 화이팅! 중년 여성들을 괴롭히는 갱년기. 슬기롭게 극복해서 활기찬 인생 후반전 시작하세요. 4개월 만에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대단해. 그 전에 라면, 뭐 밀가루 음식 좋아했었는데 그 식습관, 생활 습관 싹 고치고 운동하면서 야. 그렇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어요. 오, 정말 다이어트 잘하신 것 같고 대단하다 맞아요. 싶은데요. 이 비포 애프터 사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금 검정 원피스를 입고 계신데 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처럼 느껴지시죠? 뭐 출산 전체적인 전후 아니에요? 뭐 감량도 감량이지만 뱃살이 딱 보기엔 정말 쏙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살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뱃살이 찌기는 진짜 제일 먼저 찌는 것 같은데 빠지는 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뭐 이렇게 살을 빼면서 느낀 건데 이 뱃살은 식사 조절만으로는 좀 어렵다라는 걸 저도 깨닫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우리 소희 씨가 4개월 만에 12kg를 빼셨잖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소희 씨 인정. 인정, 해줘. 진짜 네.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4개월 만에 진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신 건데 영상에서도 느꼈지만 저는 사진을 보니까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 리모델링을 정말 제대로 하셨습니다. 네. 근데 영상 보면서 비결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가 밀가루 음식 대신에 채소가 섞인 음식을 꼭 섭취해서 맞아요. 네. 그건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한 거. 이게 그 두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것만 가지고 안 됐고 뭔가 살을 빼고 유지하기 위한 다른 특급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강 리모델링의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소희 씨가 갱년기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게 된 이 건강 리모델링 비결은 갱년기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BNR17 유산균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BNR17 유산균이 뭐예요? BNR17은요,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 추출한 유산균인데요.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젤이 BNR17이에요. 근데 이 BNR17이 식약처에서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증을 받아서 별명이 다이어트 유산균이거든요. BNR17 이게 어떻게 체중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네, 이 BNR17 유산균이 중년 여성의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지방세포는 역할에 따라서 백색 지방세포와 갈색 지방세포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색깔에 따라서 종류가 다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럼 몸에서 하는 역할도 다르겠어요? 네, 이 백색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열량을 에너지원으로서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또 꺼내 쓸 수 있는 좋은 역할도 있죠. 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백색 지방세포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경우에는 이게 비만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어머머머머. 저는 정말 처음에 들었을 때는 백색 지방이라 그래서 뭔가 뽀얗고 뭔가 좋은 지방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굉장히 나쁜 지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갈색 지방은 이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갈색 지방은 이 나쁜 지방인 백색 지방을 태워서 이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몸에 갈색 지방들이 많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은 열량을 섭취했을 때도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백색 지방은 쉽게 얘기하면 나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백색 지방이 막 늘어나게 되면 내 몸에서도 나쁜 지방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쉽게 살이 찌게 되겠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거든요. 노란 풍선이 우리의 백색 지방세포라고 가정을 할게요. 중년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비만한 상태가 되면 저렇게 풍선이 점점 부푸는 것처럼 백색 지방세포도 점점 커지게 되겠죠. 자, 놀랍게도요, 지방세포 하나가 우리 몸 안에서 무려 400배까지도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와, 400배요? 지방세포가 400배나 커져요. 이렇게 놀라운데요? 지방세포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내 몸 안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세포는 기억을 좀 잘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커지잖아요. 잘 줄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나 왜 그래? 더 비만한 체질이 되기 쉽겠죠. 자, 그래서요, 이때 BNR17 유산균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백색 지방세포가 커진 상태에서 BNR17을 섭취하면 커졌던 백색 지방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자, 쥐에게 10주간 이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이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갈색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백색 지방을 태운다, 네. 없앤다 이런 건데 나쁜 지방을 소모하는데 BNR17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 BNR17이
나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 지방산화 유전자의 발현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10주 동안 주에게 BNR17을 투여를 해봤더니 지방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증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 발현의 증가가 일어날수록 백색 지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면서 태워지는 건지 실험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초를 나쁜 지방 세포인 백색 지방 세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초에 꽂혀 있는 저 심지가 바로 백색 지방 세포를 태우는 유전자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초에는 심지가 하나 있죠. 근데 오른쪽은 심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동시에 불을 붙여보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가 이 적을 때는 백색 지방 세포 녹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빠르다. 많으면 네, 금방금방 이렇게 백색 지방 세포들이 타버리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BNR17 유산균, 이 지방세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잘 알겠는데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까요? 네, 실제로 이 인체 적용 실험을 이렇게 봤을 때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기 전에 이 허리 둘레를 봤을 때 평균 약 95.4cm였습니다. BNR17 유산균을 12주간 섭취한 후에 다시 한번 이 허리 둘레 측정해 봤더니 90.4cm로 약 5cm 감소했고요. 복부 내장 지방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 BNR17 섭취 후에 이 비만의 정도를 알아보는 이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가 감소했고요. 엉덩이 둘레와 이 내장 지방 또한 감소한 것을 이 임상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에 뭐 나쁜 지방은 줄여주고 좋은 지방 높여주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사실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식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식욕이 주체가 안 됩니다. 밀가루뿐만이 아니라 고기도 주체가 안 되고 주체 안 되는 게 요 식욕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이어트 끝내 실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식욕, 먹고자 하는 욕구, 이거 조절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특히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그때부터는 더더군다나 식욕 조절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내 몸 안에서 식욕을 관장하고 있는 것도 호르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위장 쪽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줘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게 해줘.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가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렙틴 호르몬이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포만감을 느끼고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렙틴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를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렙틴 호르몬이 제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제 그만 좀 먹어, 안 줘도 돼, 뭐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나왔어요. 제 몸에는 렙틴 호르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있어도 조금 있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저 같은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많습니다. 몸에 많은데요. 이 신호를 내 몸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그래요? 돼요. 거부를 해요, 얘가 또? 사실 렙틴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면 비만하신 분들은 렙틴 호르몬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식욕 조절이 안 되냐? 엄마 잔소리처럼요. 몸에 너무 신호를 많이 보내니까 나중에 내 몸이 이 말을 안 듣겠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걸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렙틴 그랬구나. 저항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만일수록 식욕을 억제해주는 렙틴 이 호르몬 기능이 무감각해진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BNR17이 그러면 여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BNR17 유산균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비만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조절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BNR17 유산균이 여성에게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바로 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화나무 열매 성분 덕분입니다. 회화나무, 뭐 그림 그리는 나무. 회화나무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나무예요? 예, 최근에 이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고 새롭게 알려지고 있는 이 회화나무 열매인데요. 항염, 지혈, 고혈압, 또 치질, 이 습진 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화나무가 갱년기 여성한테도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 이유가 회화나무 있나요? 속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이 소포리코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포리코사이드는 여성 호르몬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이 여성 호르몬 감소되는 현상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에날17 유산균 안에 회화나무 그 열매 성분이 들어 있어서 중년 여성들, 그러니까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이 무너진 건강을 리모델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에 대한 그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있거든요. 이 연구에서는 BMI 지수 30 이상인 40에서 60세까지의 한국 여성 66명을 대상으로 총 12주 동안 회화나무 열매 추출물을 섭취를 시켜봤어요. 그 결과 8주, 12주 차에서 이 갱년기 현상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 것의 총점이 회화 열매 추출물 섭취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이 비에날17을 섭취했을 때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중년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앞서서 이 갱년기 때는 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중년 여성들이 비만을 피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초 대사량이 감소할 때 우리가 그에 맞춰서 이 식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런데 특히 힘든 게 이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맞아요. 면이나 밥이나 그죠? 그런데 이 비에날17 유산균은 이 한국인의 식습관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하는 그런 데 도움을 줍니다. 맞습니다. 이 비에날17 유산균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까 지방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에도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착한 탄수화물은 뭐고 네. 나쁜 탄수화물은 뭐예요? 자, 우리 몸에 흡수가 좀 덜 되게 만들어주는 다당류를 착한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몸에 흡수가 너무 빨리 되는 단당류를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당류는 탄수화물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단당류를 왜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냐면 크기가 작아서 소장벽에서 쉽고 아주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고 체지방 증가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쁜 탄수화물인 거죠. 반면에 다당류는 단당류 3개 이상이 모여져 있는 복합적인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 다당류는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느리게 흡수되고 또 느리게 배출됩니다. 단당류와 다당류는 우리 몸에 그 흡수되는 속도에 있어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에날17 유산균이 탄수화물 흡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보이시는 빨간 자석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나쁜 탄수화물 단당류라고 하고요. 저 파란 자석이 비에날17 유산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 보이시는 그물망이 우리 몸의 소장벽입니다. 우리 몸의 흡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당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게 되면 저렇게 바로바로 소장벽을 통과하죠. 바로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당연히 혈당도 빠르게 올리게 되고 체지방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빨리 흡수되죠. 네. 하지만 이번엔 비에날17 유산균을 함께 섭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당류들이 비에날17 유산균 주변을 만나서 몸집이 커졌죠. 먹어도 잘 통과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야. 예, 실제로 12주 동안 이 쥐에게 모유 유산균이 비에날17을 섭취하게 한 후에 이 대변을 한번 검사해 봤는데요. 자, 검사 결과 이 변에 포함된 이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했다는 얘기죠. 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제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에날17 유산균이잖아요. 그렇죠. 유산균. 네. 우리 지금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유산균은 저희가 장 건강 얘기할 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이어트 얘기할 때 유산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유산균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뭔가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장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유산균 비에날17이 요요 현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체내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면역학자인 에란 엘리나브 박사가 2016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이 장내 박테리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비만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살이 쪄 있을 때 이 박테리아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살을 굉장히 많이 빼더라도 그 박테리아의 미생물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의 체중을 기억해서 요요 현상에서 원래 체중을 금방 복귀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가 있죠.
그 박테리아의 기억력을 제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발요. 저 박테리아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요요가 오는 게 이게 기억해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바로 장 속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 88kg에서 헬스걸 이수경 선배님이랑 같이 알죠. 운동하면서 32kg를 그때 뺐었거든요. 와. 그리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근데 결혼을 하니까 스몰 살이 막 찌고, 뭐 빠졌다가 찌고, 막 요요 현상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 박테리아가 이게 뭐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장내 박테리아. 네. 그러면 이제 다이어트 요요를 좀 극복을 하려면은 이 장내 유산균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지금부터.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트 유산균이 BNR17이 우리가 좀 비만했을 때 그 장내 나쁜 세균충들을 다 없애고요.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이 비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고 예, 요요 현상이 오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너무 좋다. 정리를 하자면 예, 요요 현상이 방지해 주는 거죠. BNR17 유산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이 밖에 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이 갱년기가 되면 슬프게도 근손실도 또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근육의 빈자리를 이 체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비만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위험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국내 한 연구팀의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BNR17 유산균 섭취가 근육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육 손실이 이게 그 실험에서 보면은 근육 손실이 유도된 개체 중에서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했던 그런 실험군은 이 앞다리의 완력과 장단지, 대두 사퇴근의 이 질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트레드밀, 이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에 네. 달리기 시간이 연장되는 등 이 근육 감소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 밖에 효능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BNR17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요, 일부러 당뇨를 유발한 후에 10주 동안 모유 유산균을 섭취를 시켰더니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됐고요. 또 혈중 인슐린 수치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도 이 모유 유산균 중에 하나인 BNR17을 12주 동안 복용시켰더니 공복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먹을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BNR17 유산균은 살아있는 미생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면 파괴될 수 있겠죠.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인체 시험 결과를 통해서 안정성이 입증이 됐는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도 꼼꼼히 따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과량을 드실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특이 체질이시라거나 또는 임산부인 경우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마무리하면서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최고야. 다음 시간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고민 많으시죠? 한낮에는 아직 더워서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셔츠나 카디건 걸치는 게 좋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오릅니다. 서울 28도, 부산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내일까지 비가 내립니다. 양은 영동에 최대 100mm로 많겠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납니다. 양은 영남에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워서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은 30도에 육박할 텐데요. 이번 주말에도 서울은 28도까지 오릅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은 10월 1일이자 국군의 날입니다. 이날 중북부와 제주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낮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늦더위도 사그라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지난 26일 세계적인 오페라 축제 아레나 디 베로나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KSPO돔에서 선보이는데요. 수교 140주년과 또 부친이
서거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특별한 공연을 올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작 발표회에는 솔 오페라단의 이소영 단장과 한국인 최초로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투란도트 역으로 발탁된 소프라노 전여진 등이 참석해 이번 공연의 의미와 준비 과정을 소개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 정말 멋지던데 이 가을이 짧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을이 짧아서 참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그리고 주말에는 높고 파란 가을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여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